그 2021년도에 그 선생님하고 그 도올 선생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개벽 대행진 했던 게 벌써 3년? 아니죠. 3년 지났네요. 네, 만 3년 다 돼가고 그때 그 한창 이제 대선도 있고 참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될지 농업이 어떻게 될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뭐 그 이후에도 홍성에 오셔기도 하셨겠지만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서 너무 영광이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 써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대충 참고하고 그냥 선생님께 좀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정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전에 오기 전에 부여에 들렸다 왔어요. 지금 부여 내일 제가 금산하고 옥천을 갈 계획인데 이 세 지역 다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그래서 뭐 사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피해가 심한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하여튼 얘기라도 들어준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고 하여간 뭐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9시 반에 부여에 가서 한 3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를 하다가 와서 좀 진이 빠져, 솔직히 진이 좀 빠졌어요 지금. 진이 좀 빠져가지고 여기 옆에 생활관에 가서 한 30분 지금 자다가 지금 왔습니다. 정신이 좀 약간 몽롱한데 하여튼 와보니까 또 오랜만에 정말로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힘이 났습니다. 제 소개라고 따로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 얘기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당신 근데 경제학을 했는데 하필이면 농업경제학을 공부를 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최근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국민총 행복전환 포럼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맡아서 행복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우선 경제학을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일찍 좀 뭐랄까 속된 말로 좀 까져가지고 돈을 버는 데 까진 것이 아니고 제가 강원도 삼척이 이제 고향인데요. 바닷가 가난한 반농 반어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이렇게 늘 머리에 담고 있는 아주 나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름철 지금 태풍이 이제 막 올 때가 되면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나 형들이 많이 바다에 나가 죽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죽어 들어오는데 이제 말자면 바다에 나갔다가 이제 파도가 세져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물로 받는 우리 시골에는 그걸 대구리배라고 그물로 잡는 이제 저인망 이제 배죠. 그런 배의 시체가 이제 걸려서 올라오면은 다 물고에 먹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판장에다 쫙 늘어놓고 이제 자기 부모, 자기 형이나 뭐 남편이나 찾아가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갈 때 입었던 뭐 옷이 남아있거나 신발이 있거나 막 이런 표식 가지고 사람 얼굴 봐가지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 집은 조금만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친구가 이제 가자고 같이 따라 나가서 보게 되는데 너무 그게 처참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에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릴 때 제가 이제 좀 까졌던 표현을 썼는데 나는 내가 나중에 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우리 동네를 아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커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제가 이제 학교를 속칭 말 인류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인류고등학교에는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법대에 나온 선배가 와서 법대로 가라 막 홍보하고 상대 선배들이 상대에 나온 상대에 나온 선배 뭐 물리대로 선배 제가 문과였으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경제가 제일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 경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야 그냥 세상에 내가 해야지 이제 마음에서 경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입시 때 교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쭉 면접. 저도 이제 교수를 했으니까 많이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너 경제과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저한테 경제과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선생님들이 쫙 웃더라고요. 이 웃긴 놈 한 놈이 와서 이제 하여튼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그 당시 한참 유행하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들어가자마자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내가 그럼 경제 관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죠 고시 공부를 그냥 딴거 신경도 안 쓰고 고시 공부를 입학하자마자 고시 공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해에 전태일 씨가 군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상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해보니까 세상 말아먹는 놈들은 또 고관 대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가기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바로 제가 쌓아놨던 책을 딱 불살라버리고 이제 말하자면 출세의 길을 포기를 한 거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안 한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이 그럼 경제학을 하면 좋은데 왜 농업경제학을 하냐? 농업경제학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 우리 집 농사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농사 지었고 우리 아버지 장사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지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부산에서 강원도로 말하자면 이농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상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1970년대 대학 입학 1970년 우리나라가 농업 인구가 50%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농업 생산액이 GDP의 25%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농업국가였어요. 1970년에. 그럼 1970년 농업국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 제 선배들은 다 경제학자들은 사실 다 농업경제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를 들면 돌아가신 유명한 박현자 선생님도 다 농업경제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만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 농민이 농촌을 떠나듯이 경제학자들도 농업을 떠나서 다른 전공으로 다 옮겨갔는데 저는 이제 옮겨가지 않고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이 선사를 지키는 건 말하자면 흰 소나무다. 잘난 소나무는 다 잘려서 도시로 팔려가고 좀 흰 쓸모없는 소나무가 선사를 지키듯이 뭐 제가 조금 좀 모자라서 안 떠나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뭐 농업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학문은 훌륭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떠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50년 공부를 했죠. 한 4, 50년 공부를 했는데 근데 왜 그 농업경제학을 하다가 행복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우리 강마야 박사가 지금 오셨는데 충남연구원에 지금 계시죠. 제가 2010년에
충남연구 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3년간 했는데 거무렵의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3%일 때에 매년 9%씩 10년간 성장을 대단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런 9% 매년 9%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한 7, 8년만 하면 소득이 2배로 올라가는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충청남도 도민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한다고 할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 그렇게 성장했다? 그럼 나하고 뭔 얘기지? 그건 남의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가 말하자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제가 이제 했고요. 그것보다 더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한 국민총 행복자산 포럼이라고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를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 행복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걸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농업과 농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경제 성장의 희생물이었다. 우리가. 그런데 계속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추구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국민총 행복이라는 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 1년 농특위 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농특위의 현관에 제가 걸어놓은 슬로건이 뭐였냐면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네가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농어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해서 동의해라 말자면 이걸 제가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놨었어요.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자면 탈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농촌의 농업 문제를 좀 나라 전체 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만 뭔가 변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와서 여러 지역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비가 많이 왔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말자고. 그래서 그것을 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길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이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정말 좋아하는 알아서 질문 대답해 주시고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마이크가 좀 지직거리는데 그럴까요? 정말 하찮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장님을 박진도 선생님을 볼 때 학자로서 이렇게 좀 편한 길을 갔다기보다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께서는 나는 휘어있는 소나무라서 선산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갈 때 MBTI를 물어봅니다. MBTI 당신 어떤 유형이에요? MBTI? 안 해봤어요. MBTI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야매로 직접 검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뭐였는지. 그리고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MBTI는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여튼 기회가 되면 전문가께서 좀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선생님께서 이제 홍성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홍성분들이 오셨으니까 홍성을 몇 번 많이 오셨고 특히 이제 저랑 인터뷰도 하셨고 또 지역에 관심도 많이, 특히 충남에 계시면서도 홍성을 많이 바라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느끼신 홍성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홍성이 가지는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예, 우선 제가 홍성을 좋아합니다. 홍성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뭐 좋아하는 이유가 자꾸 오다 보면 또 좋아지잖아요. 홍성을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홍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자부심이 있죠? 홍성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자부심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지금 오너센터에 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한 230개, 한 300개 가까이 했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 그래도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오늘 권역은 그래도 그 중에서 성공한 그 중에 하나. 대부분은 망했고 망했을 뿐만 아니라 동네를 말아먹었고. 그게 사실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서 생각해야 맞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하여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말이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잘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에 힘이 있다. 그리고 홍성은 말하자면 그런 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힘의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홍성 유기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힘 중에 하나일 거고, 풀막교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홍성은 우리가 반란을 한다면 반란의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잠깐 여기서 설문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주시고. 네.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분 계셔서, 근데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지금 선생님이 2권을 쓰셨어요. 그래서 진짜 한 권 쓰기가 힘든데, 물론 이 책만 쓰신 게 아니라 그동안 책을 많이 쓰셨겠지만, 한 번에 2권이나 쓰신 게 저는 좀 대단한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보시면 한 권은 이제 인터뷰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지역이 왜 소멸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쓰신 건데, 이 두 책이 어떻게 이게 시리즈인 건지, 어떻게 또 책을 쓰게 되신 건지 그런 동기하고 또 책 내용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기 자체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지역재단의 생일 고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4년 20년 전에 지역재단을 창립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활동을 했는데 그럼 20년 동안에 우리 지역이 그만큼 나아졌는가? 또 우리가 뭘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뭐를 잘못했지?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가지 얘기를 책으로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쓰는 거니까 책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요된 소멸이라는 책을 제목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것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출판사는 뭐 시원찮더라고. 뭐 장사되는 생각만 제목에다가 해서 그건 아니고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20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그냥 쉽게 입에 오르내린다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을 느꼈어요. 아니 왜 지역이 소멸한다는 얘기지?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 또 앞으로 살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조대성 씨가 열심히 지금 여기 홍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이 소멸한다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조대성 씨를 말하자면 모독하는 얘기 아니야. 왜 그래? 소멸될 동네인데 빨리 떠나야지. 여기 붙어가지고 뭐를 지금 하겠다고 하냐. 이런 얘기나 같은 얘기 사실.
하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것은, 또는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지역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역의 소멸을 강요하는 힘이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다 알아. 왜 다 아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지방 소멸이다. 내가 이제 이런 같은 말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지방이 소멸된다 그래. 그럼 내가 아니 지방이 왜 소멸된다는 얘기냐? 떠나서 다 서울로 쏙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느냐? 지방에 살기 어려워서 쏙으로 간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 가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예요? 애 낳고 키우고 힘들어 애 안 낳는다. 애 안 낳는 게 문제냐 이거. 근데 그런 것처럼 지방선을 사람들이 수도권을 간다고 다 가라. 재미나게 하려고 그래. 애 안 낳는 왜 낳지 재미나게 하려고 그래. 그처럼 이 말하자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이게 사실은 사람들 하여금 수도권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격차가 왜 생겼어요?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옛날부터 하던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건 맞아. 그렇죠?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말하자면은 수도권에 살고 더군다나 6대 도시를 합치면 인구의 70~80%가 대도시에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이게.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도시의 공기가 자유로워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동안의 소위 성장주의 정책, 수도권과 대재벌, 자본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 정책이 우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낳았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명백히 우리로 하여금 떠나도록 강요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조대성 대표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힘보다는 뭐예요? 그 힘이 더 훨씬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보다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힘이 더 강하다. 그래서 강요됐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냐? 뭔가 하려고 농촌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애만 있었어. 여기도 지금 돈 많이 들어왔잖아. 뭐 하여간 농민들 이번에도 아까 수재 났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특별 재난지역 해가지고 돈 또 내려보낸다 그러고. 국가 돈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했었는데. 당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나라가 이 국가가 말하자면 농민들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희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쥐어짜가지고 말하자면 뺏어가고, 이거 수탈이지. 수탈. 사실 수탈도 있어요. 근데 아주 쉬운 얘기야. 그래서 없는 집에서 다 모아가지고 장남한테다가 몰아서 말자면 대학 공부까지 시키잖아요. 그럼 장남이 대학 공부까지 시키면 알아서 나중에 이제 동생들까지 잘 챙겨줄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장남 대학 보내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간 여동생은 뭐냐? 그렇죠. 그 여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희생이에요. 오빠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근데 정말 착한 오빠는 그걸 알기 때문에 출세해가지고 돈 벌어서 여동생을 잘 케어해 주지만, 그런 오빠 드물어. 근데 이건 집안 문제니까 그것이 욕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내가 우리 돈 다 키워가지고 너 했는데 네가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욕도 할 수가 있어. 그럼 아버지 눈치 보여가지고 또 할 줄 도와주기도 해. 그런데 나라 전체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농촌을 희생시켜가지고 재벌도 만들고 서울 지금 삐까번쩍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해? 그렇잖아요.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다 자기 잘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집안 내에 쓰든지 간에 국가 나라 전체로 보든지 간에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사람이 몰아주면 나머지 사람 희생한 거예요. 그 격차가 생긴 거지. 말하자면 대학 나와서 훌륭한 오빠하고 중학교도 못 가서 무지랭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 거야 말자면. 이런 관계죠. 그래서 희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난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도와주나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잘 못 도와줘. 이게 더 큰 문제야. 예를 들어 봅시다. 나라가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준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농업 생산을 많이 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을 높여라 이게. 그래서 이제 비료 농약 옛날 다 지원해 농기계까지도 해주기도 하고 시설도 다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런 농업 생산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줬어요. 농업 생산성을 높여. 근데 농업 생산성을 높이면 누가 도움이 돼요? 농업 생산을 높이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요. 소비자한테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많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건 뭐예요? 늘 소비자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책의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봄에 우리가 사과값이 난리가 나. 사과값이 3배가 뛰었다고. 사과값이 3배가 뛴 게 뭐가 난리 문제예요? 사과 3분의 1씩 먹으면 되잖아. 근데 또 난리 치더라고. 그래서 이 과일을 사과를 당장 수입 못하니까 다른 과일들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먹어서 사과를 대신 먹으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또 나라에서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뭐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소비자들이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과값이 3분의 1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후가 이상기후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다음에 냉해가 돼가 사과가 떨어지고 이 생산이 30%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은 폐농을 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과 농가들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세금 올라가기 그걸 하기 전에 농식품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폐농까지 가게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근데 그 일을 했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거 걱정한다. 신문에 난 적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 본 적도 없어. 근데 매일 텔레비에다가 사과값만 타령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식품부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농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더 나쁘게 얘기하면 재경부의 농산물 물가 관리국이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거지. 마치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성 높이고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을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많이 하는 것이 농촌마을 지역개발 사업. 농촌마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 사업은 다 하드웨어 사업이야. 거의 하드웨어 사업. 이 하드웨어를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건가요? 이 오너의 권역을 지었으면 누가 지어서 농민이 지었나 이거? 농어촌 공사뿐만 아니라 이 업자들이 와서 다 그러니까 농촌에 지역 개발한다고 들어온 돈들은 그 들어온 순간에 농민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도시로 다 나가는 돈이에요.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2002년, 3년 이 무렵에 그 노무현 정부 때였죠. 3년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정책기획위원회 그 간사를 했어요. 간사를 해서 농촌 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70억씩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년에 100망을 치겨서 10년간 1000개의 권역을
한다는 천이 7조 원 예산을 잡았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길을 의심했어. 이게 도대체 정신이 나간 소리야 없는 소리야? 아니 갑자기 농촌 권역에 3개 말에다가 3년에 70억을 쓰라 그러면 이게 돈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이건 농촌 망해먹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이게 지금 구멍가게도 지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농민들한테 와가지고 70억을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얘들끼리 저 동네 잘 살아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망해먹는 거지. 결국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하도요. 집 짓고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제가 후회한 것이 하나 뭐냐면 얘들 그거 하려면은 그 돈의 10%는 소위 소프트웨어 사업에 써라. 교육 사업에 써라. 이런 걸 했었어요. 이건 다 헛소리고. 그래서 하도 제가 뭐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였어. 줄인 게 개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기간도 한 5년 뭐 이렇게 늘리고 또 마을도 3개 마을이 아니라 큰 마을로 막 늘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같이 시끄러운 사람들을 이제 좀 입을 막느라고. 네. 자, 것처럼 여기 이렇게라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마을의 경우는 아무 대책도 없이 시설을 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시설을 운영비가 지금 안 나와서 동네 싸움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쪽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인제군에 갔으니까 그게 접경지역이에요. 접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아마 농림부 예산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인 거. 접경지역 인력 사업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권역만 투지가 맞고 29권역은 다 적자라서 서로 이장 안 하려고 싸워간다. 이장하면 그거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정말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걸 제일 처음은 도로가 제일 도로가 닦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KTX가 들어와가지고 망한 적이 많아요. 네? 왜냐? 대구 옛날에는 웬만하면 대구에서 다 샀는데 1시간 반이 서울 가니까 비싼 물건은 다 서울 가서 산대. 그러죠. 또 웬만한 지역은 그냥 예를 강릉 같은 데도 옛날에는 강릉 가면 한 번 자고 왔어. 놀다 왔어. 근데 지금은 뭐냐? KTX 생기니까 강릉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바다가 놀고 해먹고 저녁에 올라온다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도로가 생기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 효과.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중 효과가 있어.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분산되려고 하려면 분산되는 지역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가서 살려면 그 동네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로가 생기면은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돈과 사람과 뭐예요? 물자가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로가 가진 역할을 도로를 제일 많이 닦았는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 4차선으로 닦아놨잖아. 이 도로가 만들 때만 뭐라 해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도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망친 거예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 빨아들여요. 이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으로 국가가 많은 사업을 했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또 농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 전체 정책이 수도권과 재벌 중심의 정책으로 격차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농촌 문제를 해결한다고 쓴 말하자면은 농업정책, 농촌정책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 엉터리 정책이었던 거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만 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치인들이 뭘 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뭐 국회 가서 얘기도 하고 뭐 해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되고 이제 반란을 해야 돼. 반란. 반란이 필요하다. 반란이라는 건 뭐냐? 뭐 총 있으면 총 들고 가면 되는데 총 들고 가봐야 뭐해. 그거보다 더 큰 총이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반란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제도와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반란은 우리를 엎고 있는, 지금 잘못된 말의 국가 정책과 잘못된 농업 정책, 잘못된 농촌 정책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반란이에요. 반란. 그런 정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반란이 필요하다. 근데 반란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 동네에서 힘이 있어야 돼. 자기 동네에서 뭔가 제대로 해야 돼. 그렇죠? 동네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야 힘도 안 생기잖아. 그런 의미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를 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뭔가 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점점이 있어가지고는 반란이 안 돼. 이게 점점이 아니라 이것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면으로 돼야만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건 뭐냐? 그것은 자기 지역에서만 애를 써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뭔가 시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이번에 그 지역 리더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책을 쓴 것은 주로 뭐냐면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나라 전체의 질서와 잘못된 질서와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반란을 얘기해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홍성이 잘하고 있지만 홍성이 잘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조재생 대표 같은 이런 반란 분자가 있는 거지. 날들어 아까 뭐였지? 날들어 아까 뭐 약간 반골, 아저씨 반란 분자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두 권을 이제 하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썼고, 또 하나는 이게 당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반란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그 관련된 설명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만 그 반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지역에 유쾌한 반란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박수 치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홍성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 여기 서산이나 당진 이런 데가 지금은 이제 더 크잖아요. 야, 거기 옛날에 깡시골이었는데 뭐 홍성에 뭐 하여튼 홍성을 다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일단 요 기차 라인이 이렇게 다 죽고 시장도 다 쇠퇴하고 그러면서 홍성이 이제 그리고 산업공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쪽 인구 늘어나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뭐랄까 망한 도시의 망한 집안의 그런 뭐랄까 자부심이나 자존심 같은 게 홍성도 되게 크다. 그래서 그런 게 도로가 생겨서 이런 사례가 동성이 되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좀 더 여쭙고 싶었던 거는 그 반란군의 조건을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지역 리더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하시면서 그 결국은 이제 뭐 제도나 국가 정책이 막 혁신적으로 농촌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또 리더가 있으면 또 팔로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더들의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만나보셨을 때 공통점이라던가 뭐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어서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도 희망이 없지만 근데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더라.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만나보셨을 때 처음에 리더였다가 이제 성장하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또 뭐 정체되거나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지역에서 성장을 해 나가는 분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대본에도 없는 거고 엄청 어려운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건 뭐 조건, 사람을 놓고 조건을 얘기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좋은 지역 리더가 많았는데, 좋은 지역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국가가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나라가 망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하나, 어느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아주 정말 좋으신 분이 그냥 동네에 모시떡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공동으로 모시떡을 만들어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동네 조그만 사업도 하고 또 매달 생일 파티도 하고 그냥 뭐 너무 재미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와가지고 야, 그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니? 좀 큰 공장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니? 가지고 돈을 몇십을 들고 와서 모시떡 공장을 아주 엄청나게 근대 시설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사람은 전에는 뭐 옆집에 할머니가 아프면은 그 할머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누가 동네에 떠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 어떻게 같이 모아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 모시떡 이거 공장 운영하느라고 온 정신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빠지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저 새끼 뭐 빼먹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이 돈이 팔리는데 왜 우리한테 오는 건 이렇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 멀쩡히 말하자면 재미난 동네를 만들어가던 사람을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죠. 많은 지역이 또 그렇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농촌마을 조합원. 그냥 그 다 농촌마을 조합원 들어간 데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무 싹수가 없는 곳에 안 가요. 그냥 공무원들은 뭔가 해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 그래도 뭔가 싹수가 있어 보여야 되거든.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가서 이게 뭐예요? 동네가 조용히 사는 동네가 돈 들어오면 싸움이 꼭 납니다. 왜 그걸 그쪽에다 했니? 왜 그걸 하니? 네가 뭐니? 싸움이 나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던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망가뜨렸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나 자본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자. 절대로 그 사람들은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걸 난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데까지만 하겠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 힘이 있는 만큼만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예를 들면 아까 지역에 그런 힘이 있을 때에 국가에 그런 지원하는 금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들어오면은 군에서 그렇죠? 군에서 연구 용역을 줘. 이 컨설팅 업체에다 충남연구원 같은 데 많이 오지. 연구원 이제 용역을 줘. 그럼 용역을 주면 연구 박사들이 열심히 그다음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가서 군에 가서 이거 공무원들이 뭐 참공원들이 솔직히 뭐 아나? 그러니까 대충 보고 뭐 이런 거 좀 고쳐주시죠. 고쳐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또 뭐라 떠들면 그 사람 얘기 예 알았습니다 하고선 아무 동네 주민들과 관계없는 사업을 어저씨 말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동네를 망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 계속 지금까지처럼 국가에 휘둘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뭐 조건을 따지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게 되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고, 다만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훌륭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면 양재물도 마시고 저 외상이면 술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런 못된 이 속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우리 없는 우리끼리 뭐 하자니까 왜 없어? 우리가 없기는 뭐가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시골에 지금 사람이 없대. 왜 사람이 없대? 노인밖에 없대. 근데 야, 노인은 사람 아니니? 노인은 노인의 역할이 있어. 노인은. 그리고 지금 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지금 저 농사 짓는 사람들 70세, 75세도 많지만 얼마나 훌륭한 농부예요? 30대 농부가 더 훌륭해. 그 사람도 오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어?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돈이 없대. 왜 돈이 없어?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마을 사업한다 해가지고 정부돈 가지고 해외 견학 가고 무슨 제주도 견학 간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 우리끼리 예를 들면 1박 2일 어디 원에 마음 맞게 따뜻하게 놀러 가려고 하려면 왜 돈이 없어? 그 돈 없나? 다 있지. 이런 멋진 건물을 지으려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 요즘 한국에 쓰는 마을이 있어. 일본에서 크게 많이 드는 마을이 있어. 가미야마라는 마을이 있어. 아주 유명하죠. 좀 잘 나가지. 왜 잘 나가느냐? 이거 간단해. 8동이 20호의 집을 짓는데 4년간 집을 짓는 거야. 1년에 두 동씩. 동네에 맞게. 그럼 왜 동네에 맞게 짓느냐? 동네 인구가 목수가 말하자면 2동씩밖에 지을 목수가 없어. 그 다음에 동네 자재, 동네 나무 가져오고, 동네 흙 가져오고, 이거 동네 걸 모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소위 업자한테 줘가지고 한 달 만에 뚝딱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돈도 물론 당연히 없지. 돈 받은 거.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아니, 왜 집이 없어? 8동이 멀쩡히 잘 지금 훌륭하게 말하자면, 이 건축상까지 받은 건물을 주민들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콘서트 반란을 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출발점에 다시 서야 된단 말이야. 다시 서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지적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도시재생 다 망했어. 내 말 잘 들어요. 다시 다 망했다는 얘기, 100% 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90% 정도 망했다는 얘기. 도시재생 다 왜 망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도시도 똑같이 한 거야. 1년 국가에서 무슨 계획 세우잖아. 예를 들어 무슨 5개년 계획 세우지? 그러면 5개년 계획 딱 세우면 뭡니까? 도에서 5개년 계획 바로 세워야 돼. 그 다음에 군에서 5개년 계획 바로 세워야 돼. 그 5개년 계획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도 안 걸려. 그러면 전혀 그것은 국가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군 5개년 계획도 군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려면 못하게 해야 된다. 뭐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는 생각은 버리지 말자. 버리자 이거. 네,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사실 좀 더 얘기를 하고 좀 질문도 받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 2부 순서에 또 토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그때 이제 개벽 대행진 때 3강 6략 그러니까 6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농촌의 위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정리를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시골에서 농촌에서는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부여 갔다 왔다고 했는데요. 그 부여에 제 제자가 하나 있어요. 경제학과
학교 다닐 때부터 훌륭한 친구였다고. 걔도 흰 소나무야.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점심에 같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번에 그 수혜가 났는데, 이 유기농 농사를 짓는 논하고, 그냥 그 관행농을 농사 짓는 논이 전혀 피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응?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선 벼가 우선 이제 힘이 좋지. 근데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초제를 안 쓰기 때문에 이 이제 논둑이 쉽게 무너지질 않는 거야. 이게 풀이 말 좀 버티고 있어가지고. 근데 관행농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 제초제를 써가지고 싹 그냥 저 풀을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걸로 밤나무를 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이 자기가 예초기로 말하자면 풀을 밟는 밤나무 밭은 버텼는데 그걸 제초제 뿌려가지고 한 밭은 다 망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하냐면은 결국은 이 기후 재난 시대에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기후를 지금 뭐 당장에 예를 들면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이산화탄소를 줄이십사 한다면 내일 줄이지도 않겠지만 줄인다고 해서 기후가 갑자기 또 바뀔 것도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뭐 비료 같은 경우 3년째 지금 계속 수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농법을 바꾸자면 안 된다. 보다 더 자연 친화적인, 자연에 맞는 농법을 돌아가야 이게 기후 재난을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위 복원력이 생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했어.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농특위 위원장 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쓰는 농업 보조금을 싹 없애라. 그거 농기계 노장 누구 조정시키냐? 기계 장사 시키고 농약 비료 장사 시키 좋은 농민들 도움 안 된다. 농민이 도움되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 보조금을 싹 없애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다 줘라. 그러면 8조를 줘. 8조를 그 당시 계산으로 8조 매년 좀 늘려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늘려간다고. 8조를 늘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름을 공익 직구에 대해서 공익 기여집을 때 8조를 늘린다고 한다면 1인당 농민 1인당 3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저탄소 농업이 됐든 친환경 농업이 됐든 뭔가 국가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농경 방향이 맞는 그런 행위를 하는 농민에게 돈을 준다. 이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내가 그 농특위 위원장 할 때 했던 얘기. 근데 이건 농림부에 대해서 들어오면 미친 소리예요. 그렇잖아. 이거 뭐 우리를 지금 농림부를 없애려고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였기 때문에 반감도 많았죠. 많아서 하여튼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우리 그 성강 공략할 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하자면 농업의 공익기여지구를 해라. 그걸 확대해야 된다.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 농촌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여기 홍성은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유기농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한 식의 정책이 관철된다고 한다면 홍성 농민은 부자 되는 거야. 그 반란이 필요하지. 그렇지? 반란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홍성 농민은 부자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쓸데없이 지역개발 사업한다고 돈 쓰지 마라. 엄청난 돈 쓰잖아요. 그거 다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해요. 왜냐면 그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예를 들면 3분의 1만 줄여도 농촌 주민들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의 농촌 주민성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은 다른 것 아까는 뭐예요? 농민들한테 친환경 농업, 전산 농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농촌에 산다는 말. 간단해. 자, 이 가장 한 나라가 존재하기 뭐가 있어요? 국토가 있어요. 국토가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존해야 하면 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토. 그 다음에 환경, 또 문화, 지역, 이걸 누가 지켰냐? 우리 농촌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물론 지키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이 땅에
이거 국토나 환경이나 문화 지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건 아니고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다 정말로 도시로 나갑니다. 그건 나라가 승리할 수 없는. 여기 이분들이 여기 남아서 국토와 환경과 문화 지역 지켜주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그 다음에 농촌이 지금 너무 어려워. 쓸데없이 일자리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농장 산업단지 거다가 애매기고 하지 말고 그냥 출렁다리, 여기 출렁다리가 충남 몇 개 지금 200, 우리나라 전체 200 몇십 개. 내가 그래서 맨날 대한민국 국민은 매일 출렁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그런 돈 쓰지 말고 농촌 주민들에게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간에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줘.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안 돼. 이게 반란을 해야 돼. 반란을 해야 돼. 반란이 됐지 안 됐지 지금 여러분들 손에 달렸지만 반란이 일으켜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사는데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120만 원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주라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환장한다. 뭐냐? 왜 그냥 주라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농민들에게 주고 있는 돈, 농촌에 쓰고 있는 돈을 잘못 주고 있고 잘못 써주고 있으니까 이 돈을 제대로 쓰는 거다 이거다. 여러분들의 추가로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이런 데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토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잘 해주겠네. 좀 더 있으면은 더 잘 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망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농민들이 자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반드시 뭡니까? 이것이 깔려야, 기초가 돼야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힘을 받는 것이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뭘 해주겠네 하고 있어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해준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육략을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1부 순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는 지금 홍성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4분의 활동가들을 모셔놓고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